오늘은 한때 중국의 주석이 될 뻔했던 시진핑의 라이벌 보시라이랑요, 또 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마 보시라이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오늘은 더러운 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보시라이 사건 나는 아는데? 다 아는데요? 아님 저는 중국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사건 사고만 하세요.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아시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살인사건도 되게 끔찍하지만 중국 정부에서요, 눈에 레이저를 켜고 개거품 물면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시죠? 중국은 인터넷 검열, 삭제 다 하는 거, 방송까지도 그런 내용들까지 싹 다 가져왔고요. 제가 이거 리서치하면서 정말 농익은 찐득한 정치 드라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는 살인, 음모, 스캔들, 불륜, 부정부패, 특히 정치 세력끼리의 싸움.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건지 아니면 중국이라 더 심한 건지 기가 막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요, 정치인들, 고위 당원들이랑 관련된 기사가 올라온다, 부정적인 게 올라온다. 보통은 그걸 누가 올리냐면 웨이보나 이런 SNS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올리면 삭제, 다시 올려도 삭제, 또 삭제. 키워드로 검열이 됩니다. 위먹롱 사건도 그랬었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중국 정세에 대해서요, 발빠르게 소개하는 언론은 중국에 없어요. 중국에 없어. 중국에 대해서 소개를 언론에 보도를 해야 하는데 그 언론은 중국에 없어요. 어디에서 활동을 하냐? 대부분 홍콩, 대만, 미국입니다.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찐 사실들을 다루는 기사들이 나온다, 해외에서 나온다. 그럼 대부분은 공산당의 만행을 폭로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일부 시민들이 막 퍼다 날라요, 웨이보로.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속지 마세요. 다 가짜래. 아니 쥐들은 뭐 한복에 김치에 뭐 케이팝도 우리 겁니다 뭐 이러면서 정말 찐 오리지널은 또 가짜래요. 그런 기사들, 소문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국 정부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들이, 정말 정확히 보도하는 기자들이 외국에 있다라는 건 팩트인데요. 그 중에서 허핀, 그리고 황원광이라는 언론인이 이 보시라이의 몰락이랑 관련된 책을 출간했어요. 럭키 홀리데이 호텔, 그곳에서 시작된 죽음이라는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은 중국에서 유통 금지입니다. 출판이 아예 안 됐어요. 그럼 왜 이 책이 중국에서 유통이 금지됐을까요?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가 대부분이 이 책을 참고했거든요. 그래서 살인사건, 또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중국 충칭시 외곽에 있는 난인구에는요, 난샨 리징 럭키 홀리데이라는 호텔이 하나 있어요. 난샨이 산 이름이거든요. 남쪽 산.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3성급 호텔인데요. 겉에서 보면 되게 낡아 보이죠. 페인트 칠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변두리 모텔인가 싶은데, 자, 이 안으로 들어가면요, 나름 구색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빌라동. 여기 뒷마당으로 가면 유럽식으로 지은 빌라 10채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빌라는 1층, 2층, 두 층을 쓸 수 있는 구조고요. 옥상에는 발코니도 있어요. 여기서는 발코니 올라가서 딱 앉아있으면 충칭 시내가 한눈에 싹 내려 보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좀 뽀얗게 보이긴 하겠지만, 자, 이 호텔에는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아요. 주로 여기 오는 사람은 누구냐? 부유한 사업가들, 고위 관료들이 조용히 휴가 즐기러 오거나 아니면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질 때 찾는 곳이에요. 2011년 11월 13일 일요일이었습니다. 11월은 비수기라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시기였거든요. 호텔 직원들은 잡담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보거나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날 저녁에 어쩐 일인지 외국인 손님이 한 명 체크인을 해요. 프라이빗 빌라, 스위트룸으로 주세요. 자, 이 남성은 닐 헤이우드라는 41살 영국인입니다. 이 손님은 혼자서 체크인을 했는데요. 얼마 뒤에 어떤 중년의 여성이 닐의 객실로 1605호로 같이 들어가는 게 목격이 됐어요. 그러고 한 1시간쯤 지났을 때 중국 여성이 혼자 걸어서 객실을 나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 방해 금지 사인 딱 걸어두고, 이거 걸면 호텔 직원들이 노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죠. 그리고는 이 여성은 호텔 직원에게 가서 저 방에 있는 외국인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깨우지 마세요.
그러곤 혼자 호텔을 떠났어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호텔 청소하는 직원이요. 이상하다.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렇지. 아니, 그 외국인 손님 말이야. 어제도 안 나오고 오늘도 안 나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매니저가 인터폰으로 연락해도 답이 없어요. 직접 찾아갔어요. 빌라로. 쿵쿵쿵. 손님 안에 계십니까? 조용해요. 매니저는 안 되겠다. 지배인이랑 같이 와서 강제로 문을 땁니다. 그렇게 안에 들어가니까 1층에는 아무도 없고요. 아무도 없고 2층 침실로 가보니까요. 손님, 이 영국인 사업가 닐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바로 공안에 신고 들어가고 현장에는 당시 충칭시 공안국장이었던 왕리진이랑 다른 수사 인력들도 옵니다. 근데 여러분, 충칭시의 공안국장이다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충칭시가 베이징, 상하이, 텐진시랑 같이 중국 4개의 직할시에 들거든요. 그런 도시에, 큰 도시의 공안국장이다. 수사권 당연하고, 또 중국에서는 검열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눈여겨보는 민간인들, 지역 스파이들까지 다 관리를 해요. 범죄자뿐만 아니라 당에서 봤을 때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 야, 이 사람 좀 주시해야겠다? 그러면 다 이제 핸들링 하는 거지. 공안국장이라 하면은 정치적인 엘리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권력 왕리진이 직접 현장에 방문했고요. 자기 밑에 가장 유능한 공안 4명을 수사에 맡겼습니다. 자, 이들은 호텔 매니저나 청소부, 빌라 관리자들하고 다 인터뷰도 하고요. 이 영국인이 왜 죽었나? 네 시신 병원으로 보내서 CT까지 촬영을 해요. 근데 부검은 안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공안에서 이 닐의 사망 원인을 발표하는데요. 음주 후 돌연사입니다. 돌연사라고 결론이 났어요. 당시에 닐은 중국인 와이프 루루랑 또 아이들 둘이랑 베이징에 살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달됐고 또 런던에 있는 닐의 어머니도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니는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돌연사요? 아니, 남편도 심장마비로 갔는데 아들도 이렇게 갑자기 가다니요. 그러니까 닐 헤이우드, 지금 사망한 닐 헤이우드의 아버지가요, 63세 때 저녁에 집에서 밥 먹다가 술도 마시고 하다가 갑자기 욱 하고 쓰러졌는데 그 길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지 아버지처럼 술 마시고 그렇게 됐나 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공안은 유가족들 동의 받고 닐 시신을 화장했어요. 부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요, 이 수사 과정이 단 3일 만에 빠르게 종결됐어요. 아니, 충칭 공안국장 왕리진이 직접 지시한 사건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사건이에요. 살인사건. 부검도 안 하고 돌연사. 가족들이 설득을 당한 거죠. 그냥 빨리 화장하자고.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에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의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인물들이 배후에 있어요. 바로 시진핑과 권력을 견주었던 보시라이, 또 그의 아내 구카이라이, 또 보시라이의 가장 강력했던 오른팔 공안국장 왕리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가 닐 헤이우드가 사망하기 전에 호텔로 들어갔던 여사 있죠. 중국인 여성. 그가 바로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죽은 닐이랑 구카이라이랑 어떤 관계였을까요? 왜 중년 남녀가 야밤에 호텔에 왜 있는 걸까? 음침한 호텔에. 자, 이 둘의 관계는요. 보시라이의 아들 보과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아들 보과과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고위층 자제가 유학 많이 가는 거 아시죠? 당에서 중요한 요직이다. 그럼 정말 웬만하면 다들 미국, 영국, 호주 다 서양으로 유학을 가요. 되게 신기한 게, 아니, 미국은 자본주의의 악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들 그렇게 하버드, 옥스퍼드 보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유학생 숫자도 계속 늘고 있대요.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자본주의를 싫어하고 서양을 욕하면서 왜 또 자식들은 다 이렇게 해외로 보내는 걸까? 자, 그 중에는 중국의 고위 정치인 보시라이의 아들 보과과도 있습니다. 보과과는요, 이름이 약간 과일 같네요. 보과과는요, 11살 때 엄마 구카이라이랑 같이 싱가포르로 유학을 갔어요.
처음 가서 몇 달간 지냈는데 국카이라이는 좀 지내다 보니까 이게 맞나. 내 아들이 진짜 영어를 구사했으면 좋겠는데. 아들아, 이 싱가포르 영어 촌스러워. 영국으로 가서 영국 정통 영어를 배우려무나. 근데 제가 싱가포르 영어를 깐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국카이라이가 발언한 거예요. 보가가는 그렇게 엄마 손 잡고 영국에서 명문인 런던 헤로우 학교에 들어가는데요. 이 헤로우 학교가 영국에서 귀족들, 왕족들 다니는 명문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마랑 아들은 런던으로 가고 반면에 남편 보시라이는 중국에서 계속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기러기 아빠가 된 거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국카이라이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영국 생활 너무 힘들어. 근데 내 아들은 유학을 시켜야겠고 나는 향수병이 오고 결국에는 이제 혼자서 잠시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중국에서 누굴 만났냐?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알게 된 거예요. 마침 닐은 보가가의 학교가 있는 그 지역 헤로우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닐이 의도적으로 국카이라이에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면 닐은 사업가니까 사업 좀 잘 해보려고. 왜 중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그것도 외국인이에요? 전부 다 인맥입니다. 중국에 관시 지우스 이치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관시, 인맥이 곧 모든 것이다. 그래서 닐이 일부러 여기저기 막 수소문하다가 보시라이의 와이프 국카이라이에게 접근한 겁니다. 여사님, 아드님이 헤로우 학교에 있죠? 제가 헤로우 출신입니다. 여사님은 중국에서 편안하게 일 보시고 제가 헤로우에 직접 가서 도련님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카이라이는 감사합니다. 헤로우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영국인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좋았죠. 카이라이 입장에서는 닐은 바로 영국으로 날아가서 아들 보가가 학교에 픽업하고 드랍도 하고 그것도 벤츠로 또 보가가 여행을 간다. 보따리까지 싸주고 공부도 봐주고 이걸 무려 3년 동안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국카이라이도 계속 중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아들 보러 와야죠. 영국에 오기도 했거든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영국에 있을 때 국카이라이랑 닐이랑 둘이 동거를 했다. 닐도 유부남입니다. 다 유부남, 유부녀예요. 어쨌든 둘이 같이 살았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왜냐면 국카이라이랑 남편 보시라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거든요. 왜 안 좋았냐? 보시라이가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당시 중국 상무부 부장으로 있을 때 상무부 부장이면 우리로 치면 장관급이에요. 눈에 좀 들어오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 다 껄떡껄떡 그냥 껄떡새였어. 그 중에 한 명이 배우 마샤오칭입니다. 보시라이가 베이징에 있을 때요. 거의 대놓고 둘이 팔짱 끼고 다녔다고 해요. 이걸 국카이라이가 알게 됐고 또 영국에 있으면서 우울증도 오고 2006년에는요 피부암 진단까지 받아요. 수술은 잘 됐는데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받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당시 국카이라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나 암 수술한 거 절대 말하지 마. 숨기면서 거의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아들 보러 영국에 가면 닐이랑 같이 지냈다고 하니까 그래서 둘이 뭐야 불륜인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국카이라이는 보시라이의 두 번째 와이프예요. 둘이 재혼을 한 건데 그러니까 국카이라이는 초혼이고 보시라이는 재혼입니다. 근데 이 둘이 만났을 때도요. 불륜이었어요. 그러면 보시라이가 어떤 인물인지 또 카이라이를 어떻게 만난 건지 한번 볼게요. 보시라이는 1949년 7월생입니다. 6남매 중에 싼 거, 셋째였어요. 싼 거? 왜? 발음이 너무 찰졌나요? 싼 거. 그는 태생이 금수저인데요. 아버지가 보이보라는 사람인데 성이 보예요. 중국 공산당 혁명 1세대 원로입니다. 원로가 딱 8명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어요. 거의 이제 중국이란 나라를 세웠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명문학교에 다니고 기사님들이 차로 태워다 주고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보시라이는 형을 따라서 베이징 제4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 학교가 완전 명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학교 출신들이 중국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학교에서 보시라이는 조용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1966년 바로 그 일이 터집니다. 뭘까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부르주아적 사고가 우리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제거해야 한다.
유교 사상, 뭐 전통 문화, 봉건주의 다 파괴해야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요, 목적이 뭐였냐? 마오쩌둥이 지극히 자기 정치 세력을 유지하려고 벌인 짓입니다. 마오는 특히 젊은이들이여 앞장서라 이러면서 이 젊은 친구들의 결집을 유도했어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베이징 최고 명문학교 제4중학교에서 고위층들 자녀 중심으로요, 홍위병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홍위병은 마오쩌둥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학생 조직이에요. 붉은 완장차고 활동을 하는데 이 학교에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베이징에서 또 전국적으로 번지거든요. 그 규모가 거의 한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자, 홍위병이 하는 짓이 뭐였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교장들, 교수들 다 끌어내서 너희 같은 교사는 학생들 시험 보게 하고 성적으로 경쟁을 하게 하고 이 모든 게 자본주의적 부르주아적 사상이다 이러면서 선생을요, 학교 운동장에서 고문을 하고 망신해주고 감옥에 그냥 쳐넣어요. 아니, 감옥이 어딨어. 교도소는 학생들이 어떻게 장악을 하지? 학교 안에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안에. 그리고 감시해요. 이게 문화 대혁명의 시초인데요. 사실 이것도 한 시간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 대혁명만 얘기해도.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시라이도, 또 보시라이 형도 홍위병 소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 마오쩌둥이요, 보시라이의 아버지 보이보도 숙청 대상이다 지목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이보가 30년 전에, 여러분 30년 전에 보이보가 공산당을 배신했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역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게 홍위병이 보이보를 잡아다가 운동장에 세워놓고 막 공개적으로 막 비난을 하는데 보시라이도 홍위병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아버지 배를 발로 차고 막 얼굴을 때리고 나는 홍위병이니까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가족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보이보가 갈비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그 또 젊은 패기로 아버지를 다른 학생들 다 보는 데서 막 폭행을 했는데, 자, 이때 아버지 보이보가요, 맞으면서 이 후르 자식, 이놈이 내 등에 칼을 꼽다니, 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내가, 이게 아니라 맞으면서 그래, 네 놈이 정치인 자질이 있구나,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강인함을 봤다고. 자, 그러다가 어쨌든 보이보도 깜빵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보시라이도, 이 아들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때리면서 나는 문화대혁명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형이랑 같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된 이유가 있는데요. 반역자의 자식은 반역자다. 또 아버지가 반역자니까 니들도 반역자다. 이렇게 형제가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감옥에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공부도 못하고 수업은요, 마오쩌둥 사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고 하는 일은 농산일, 밥 메고, 이렇게 무려 5년 동안 수감이 됐다가 보시라이가 23살 때 사회에 나옵니다.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마오쩌둥이 그렇게 농촌에 살려야 합니다 이러면서 홍위병들 시골로 보냈단 말이에요. 농산일 하라고. 근데 나중에 이러다 보니까 도시에 일손이 부족하네? 마오쩌둥은 다시 도시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홍위병들 다시 또 불러들였어요. 자기 입맛에 맞게. 그때 보시라이는 베이징 금속 수리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때 보시라이가요, 인기가 되게 많았대요. 인물도 훤칠하고 또 키도 크고 또 집안 배경도요, 역적으로 몰리긴 했지만 보통 집안이 아니죠, 이 집이. 다들 중매서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러다가 군의관이었던 리단위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자, 이후에 보시라이는 아들도 하나 낳아요. 자, 그리고 19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했어요. 되게 어이없이 그냥 사망해버렸어.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시에 마오쩌둥 때문에요, 중국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입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오쩌둥이 죽자마자 다시 부활한 거죠. 대학 가야 하니까. 29살이었던 보시라이는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명문 베이징 대학교의 역사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입학한 지 1년 뒤에요, 아버지 보이부가 원래 역적으로 몰려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보이부의 명예가 회복된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마오쩌둥이 죽고 나니까 다시 정상화가 된 거죠. 이렇게 보이부는 중국의 부총리로 복권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부총리. 그러니 아들아, 그때 네가 날 두들겨 팼지만 너가 나를 이어서 정치를 하거라. 보시라이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베이징 때 그만두고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저널리즘 석사에 진학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예요. 보시라이랑 와이프 리다니가 사이가 완전 나빴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데 리다니가요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시라이가 어느새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네? 그게 바로 9살 연하 미모의 여성 구카이라이였습니다. 예쁘죠? 구카이라이 젊었을 때. 이 둘이 베이징 대학교 동문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언제 만났냐? 그건 시기가 달라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시라이가 말하기를 학교 졸업하고 내가 지방으로 전근 가면서 알게 됐다. 라고 하는데 리다니는 이제 본처는 아니다. 저것들 베이징 대학교 시절부터 그때부터 불륜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리다니의 오빠랑요. 그러니까 와이프의 오빠랑 구카이라이의 언니랑 결혼한 사이였거든요. 그 엄연히 사돈지간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리다니는 불륜 남녀 이 둘이 원래 미리 알고 있던 사이입니다. 둘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결국에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요. 자, 무려 4년에 걸쳐서 재판까지 가요. 4년까지 걸렸다는 건 정말 볼 거 안 볼 거 다 봤다는 거죠. 자, 아들의 양육권은 리다니가 가져갑니다. 근데 리다니가 원래 남편 바람피는 것도 싫었고 이혼도 안 하고 싶었고 막 구카이라이 만나는 거 꼴사납고 막 너무 싫어했거든요. 치를 떨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의 성을 엄마 쪽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들 이름이 보 왕지였는데 리 왕지로 바꿨습니다. 같은 해에 보시라이는 이혼하자마자 바로 얼른 구카이라이 나랑 결혼해줘! 결혼을 하고요. 87년도에 아들 보과과가 태어났어요. 이 시기에 보시라이는 다렌이라는 도시에서 시장 겸 당 서기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라이가 딱 재혼하는 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요. 에휴, 지 애비한테 저 여사 좋아하는 거 닮은 것 봐라. 왜냐하면 아버지 보이보도 불륜으로 이혼하고 다시 재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짓 똑같이 하네 막 이랬는데 그래도 구카이라이가 이미지가 되게 좋았습니다. 예쁘고 잘 나가는 변호사에 집안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보시라이랑 구카이라이랑 존 케네디와 제클린 케네디 부부다 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제클린. 자, 이렇게 보시라이는 다렌에서 점점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지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중앙정부로 진출한 계기가 있습니다. 당시 고위층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당원들끼리 계속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원로들 사이에서. 근데 중국 공산당은요. 내부 분열을 거의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여당, 야당 이게 아니에요. 당은 무조건 같은 의견이어야 하고 다른 의견이 낸다? 그럼 뭐 반역자로 취급합니다. 근데 계속 스물스물 나와. 반기를 드는 세력이 계속 나오니까 당시 부주석이었던 왕전이 역시 우리 자식들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 붉은 중국을 지키려면 자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에게 당직을 물려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랑 의견이 똑같이 하고 마찰이 안 생긴다. 이 논리예요. 이게 원로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합의가 됐고 각 지도자 가문에서 보씨 집안, 신씨 집안, 왕씨 집안 가문에서 자녀 중에 한 명씩 선발이 됩니다. 그 자식들은 어디 정부나 군이나 무조건 차관급 이상으로 승진시키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것이 바로 맞아요. 태자당이에요. 이름부터 좀 그렇지 않아요? 태자가 왕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 본인들은 자기들이 왕이라고 붙인 거나 똑같잖아요. 나는 왕이고 우리 아들, 왕자들, 태자들 모인 당을 따로 만들어주자. 뭐야 이게. 네, 그래서 중국에서요. 태자당 출신이다 하면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보이보는 아들 보시라이를 딱 내세웠고 다른 원로 중에 시중쉬는 아들 시진핑을 데려왔어요. 이때부터 보시라이랑 시진핑이 라이벌 구도이지 않았을까. 근데 둘은 어렸을 때부터는 좀 친했대요. 나름 자주 만나고 그냥 완전 절친은 아니더라도 그냥 자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아무튼 보시라이는 태자 당원으로서 기세등등하게 정치를 하는데요. 다렌 시장직 하면서 그 성과가 좀 나왔어요. 자, 보시라이는 다렌을 중국의 홍콩으로 만들겠다. 녹색 돌풍을 일으키고 매연이 뿜뿜하는 공장들 싹 변두리로 이전시키고 도시에는 공원, 숲, 잔디 이렇게 초록초록한 녹지로 가득한 다렌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렌이 축구로 유명합니다. 시민들이 축구에 한 열광했거든요. 지원도 팍팍 해주면서 94년도에는 중국 프로리그에서 다렌이 우승을 해요.
이때도 막 다들 역시 보시라이 보시라이 이러면서 다들 막 지켜 세웠죠. 중국 축구 웃음벨? 중국이 축구를 어떻게 하지? 승부 조작으로 유명해요? 자, 이후엔 중앙으로 진출해서 상무부 부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상무부 부장은 무역, 외교 총괄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외무부 장관쯤? 근데 보시라이가 어떤 평을 받았냐? 외신들하고 대화가 잘 되는 몇 안 되는 중국 정치인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보시라이가 이름을 날린 때가 있습니다. 그게 충칭시 당서기 하면서예요. 이때 뭐 최고였어요. 자기 오른팔 공안국장 왕리진이랑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면서요. 조폭들 싹 다 잡아들이고, 또 잘한 게 뭐였냐? 서민정책, 싼 임대주택을 막 뿌렸습니다. 무엇보다 보시라이가 시작한 창홍타흑이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어요. 창홍타흑, 이게 뭐냐? 공산주의 이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범죄 세력을 척결한다. 정치 캠페인입니다. 창홍이 그 붉은 혁명가요, 옛날에 공산당 찬양하는 그런 노래, 그거를 이제 부르고 범죄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라는 정치인인데요. 이걸 이제 인민들에게 뭐 거의 반강요하는 거예요. 옛날 혁명가요 그런 거 불러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묘하게 이 캠페인이요, 마오쩌둥이 했던 문화대혁명이랑 비슷하네. 뭔가 보시라이가 하고 있는 이걸 보고 있다면 마오쩌둥이 생각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야, 보시라이가 지 세력 유지하려고 마오쩌둥을 따라하네? 이런 시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젊은이들을 광장으로 불러요. 다들 불러서 문화대혁명 때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게 하고 단결시키고, 아무래도 사람들은, 집단은 노래를 부르면서 단결이 되잖아요. 이런 모습이 살짝이 아니지 많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또 보시라이가 지나친 상업주의 비판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광고판을 다 없앴어요. 도로에 있는 광고판들 다 철거하고, 방송도요, TV 방송도 충칭 지역 방송에서는 상업 광고 금지. 그러니까 TV에 CF가 안 나와요. 코카콜라 광고? 뭐 자동차 광고? 안 돼. 다 내려. 대신에 뭐가 나오냐? 공산주의 찬양하는 광고들. 일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누구는 똑같은 시간 일해도 부자가 되고, 박탈감 느끼시죠? 경쟁하지 마세요. 부자가 안 돼도 풍족한 인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부자들 집을 싹 뺏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실제예요. 이런 뭐 광고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만들고 뭐 방송도 하고, 이게 다 도배가 돼버린 거죠. 중국이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상당히 세고 노골적인 캠페인이었어요. 그래도 보시라이가 인기 있는 정치인이니까 다들 지지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참 야망 있는 정치인이었죠. 내가 충칭시를 어떻게든 잘 살리고 사람들 마음을 잘 사로잡아서 중앙으로 나가겠다. 또 이걸 숨기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요. 아니, 당연히 뭐 나 말고 누가 최고위원 되는데 나 말고 주석 될 사람이 있나? 이런 느낌이라서 창홍타흑 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이런 모습이 중앙에 있는 원로들 사이에서도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보시라이 이거 안 되는데, 좀 눌러줘야 되는데. 근데 누르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아버지 인맥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산당 초기 때부터 당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공산 당원들 사이에서 덕도 많이 쌓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락갈 뻔한 누구 또 누구 막 목숨까지 구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 보시라이는 당연히 우리 아빠 이 정도인데 설치고 다녔네. 맞아요. 그거예요. 설쳤어. 너무 설쳤어요. 그러니까 또 보시라이의 이런 거만함을, 어깨뽕 이만큼 들어갔어. 거만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라이가 다른에서 시장으로 있을 때 옛날 염전부지에다가 싱하이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되게 커요. 이 광장이 에버랜드보다 조금 작은 규모인데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최대 면적이라고 해요. 이런 광장이. 여기 한가운데 화표라는 대리석 장식 기둥을 세웠어요. 자, 이 높이가 19.97m, 둘레는 1.997m입니다. 용이 이렇게 싹 새겨져 있는데, 근데 이 장식이요, 베이징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왼쪽이 베이징이고 오른쪽이 대련이거든요. 베이징 자금성 인근에 테난먼 광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있는 화표를 본떠서 그대로 만든 겁니다. 이게 과거의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던 기념물이라고 해요. 자, 근데 보시라이가 다른에 만든 화표가 베이징 것보다 더 크네,
더 크고 더 높아요. 이게 뭘까? 보시라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좀 크게 짓자 뭐 이랬을까요? 당 최고위원 아님 주석을 노리고 내가 기필코 되고 말 거다 그 야망을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위협적이죠? 중앙에서 봤을 때는. 보시라이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봤을 때는 야, 저 뭐야 지가 황제야? 왜 더 크게 지어? 이러지 않았을까? 당시에 장점인 전 주석도요, 다른에 왔을 때 이 화표 보고서 뭐, 헐, 저 제국적 상징물을 만들다니. 되게 충격 먹고 갔대요. 이런 게 다 보시라이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죠. 못 참는 거야. 막 드러내야 돼. 보여줘야 돼. 자, 그리고 보시라이 하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여성 편력이에요. 옛날에 황제들처럼 한두 명이 아니었대요. 정부가 여러 명이었다고 합니다. 다른에서 최초로 여성 기마경찰대가 만들어졌거든요. 보시라이는 뭐라고 하냐면 여성 기마대한테 여러분은 다렌의 아름다운 명함입니다. 아니 경찰이 뭔 아름다운 명함이에요. 시민들 안전 책임져야지. 자, 이 기수가요. 보시라이가 만든 거예요. 첫 번째 기수 때 여성 50명이 선발됐는데 평균 나이가 23세였어요. 그리고 모두 자기 입맛에 맞게 골랐다라는 소문이 있고 그중에 유독 마음에 드는 여성들은 베이징에서 고위 인사가 다른이 온다 그런 별장으로 불러서 접대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라이 여자 중에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인물 누구냐? 장웨이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장웨이제. 다른 지역 방송사 앵커였어요. 장웨이제가 공공연히 자기 동료들 앞에서 방송국에서 오늘 시장님 만나러 가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내가 전달해 줄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합니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자, 그런데 98년도에 장웨이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다들 애 아빠? 야 당연히 보시라이죠. 보시라이 아니면 누구겠어? 다 이제 알게 됐는데 결국에는 와이프 구카이라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카이라이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바로 방송국 달려가서 전현 저거 해고시켜. 안 시키면 니들도 잘라버릴 거다? 협박을 한 거죠. 근데 얼마 뒤에 장웨이제가 증발했어요. 안 보여. 출근도 안 해. 안 보여요. 사람들은 아니 아이 낳았대? 어디 산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들 구카이라이가 제거했나 보다. 왜냐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지방방송국에 있는 아나운서 한 명이 못할까? 그렇게 장웨이제 행방 아무도 모르고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그렇게 98년도에 장웨이제가 실종이 됐는데요. 2012년도에 온라인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인체의 신비전 맞아요. 신비해져 버려. 여러분 인체의 신비전 아시죠? 광고하는 건 봤거든요. TV에서 막 광고하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시신인 줄 몰랐어요. 당연히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어떻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실제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라와에서 전시한 겁니다. 정말 찐 사람이에요. 자, 이 전시회가 미국에서 열렸는데 임산부 시신이 있다. 근데 그게 장웨이제랑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 라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모습입니다. 무섭죠? 자, 이 임산부가 뱃속에 한 8개월쯤 돼 보이는 태아를 품고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좀 자세가 되게 선정적으로 보이긴 하죠. 왜 하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근데 이 얼굴이 이상하게 장웨이제랑 이 실루엣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장웨이제가 실종됐을 때 임신 8개월이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뭐야 구카이라이가 장웨이제 죽여서 인체의 신비전에 져버린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사실이라면 미친 거죠. 완전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 대련에서 보시라이는 시장 겸 당석이었고요. 구카이라이는 와이프 구카이라이는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련에 있는 인체의 신비전을 준비하는 인체 표본 공장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아니 이 공장을 왜 시장 사무가 맡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인체 신비전에 나온 그 시신들 있죠. 가공하는 곳이에요. 혈액 제거하고 약품 쓰고 완전히 미라화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건지 절단을 가로로 할까? 뭐 세로로 할까? 이런 곳이에요. 그게 대련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인체의 신비전 이 기획한 군터 폰 하겐즈 박사는요. 시신은 모두 기증받아서 전시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인, 특히 중국 사형수들, 죄수들, 그들의 시신을 갖다 쓴다
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나왔냐. 구카이라이가 장웨이제를 죽여버렸는데 그것만으로 성에 안 차는 거죠. 감히 남편의 아이를 임신을 해? 아예 시신을 표본으로 떠서 전시하게끔 복수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루머가요. 한때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그러면 하겐즈 박사는 임산부의 시신 출처를 밝히면 되지 않았을까요? 누군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근데 끝까지 입을 다물어요. 아마 이 사람도 사업가니까 좀 바이럴이 더 잘 되겠다. 오히려 이런 논란이 있는 게 그래서 일부러 입을 다물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장웨이제 이 썰이 중국에선 아주 유명한 음모론입니다. 위멍롱도 그 박물관에 있음 그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어떤 스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여기도 뭐 문제 많아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가 루머예요. 근데 나중에 보시라이가 몰락하면서 중국 정부에서요 장웨이제를 백방으로 찾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라이에게 불리한 증언 시키려고. 그리고 만약에 장웨이제가 출산을 했다면 그 사생아의 존재도 막 까발리려고 한 거겠죠. 자, 그러다가 2012년 9월에 어떤 기자가 밝히기를 장웨이제가 딸을 출산했고 이들은 살아있다 라는 보도를 합니다. 당시에 98년도에 불륜 들통나고 나서 1,000만 위안, 원화로 22억 원을 받고요. 조용히 살기로 약속했대요.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죠. 이것도 장웨이제가 직접 저 살아있습니다 라고 모습을 드러내야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보시라이랑 한 약속도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론은 보시라이가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보시라이 별명이 뭐였냐면 보치라이. 이게 발기보라는 뜻이래요. 아니 얼마나 여자를 밝혔으면 시장님 별명이 발기보예요. 시장님 별명이. 근데 이것도 다 인터넷에 써요. 뭐 웨이보 이런 데에 보치라이 막 이렇게 쓰면 이것도 다 검열됩니다. 쓰는 순간 삭제. 그래서 중국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검열되는 키워드 피해가지고 다른 거 만들기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보치라이를 뭐라 하더라? 아무튼 뭐 다른 단어로 막 바꿔가지고 부르더라고요. 또 보시라이가 나중에 몰락되는 과정에서 계속 장애물이 됐던 게 바로 아들들입니다. 보시라이가 아들이 둘이 있죠. 하나는 첫째 부인 리단위사에서 나온 리왕즈. 리왕즈는 아버지가 날 버려서 아빠 미워. 아빠 다시는 안 볼 거야. 막 이랬는데 그래도 아빠 덕을 많이 봐요. 리왕즈는 나중에 결혼도 하고요. 투자 은행가로 일을 하는데 보시라이가 중앙정부 상무부에 있을 때요. 리왕즈의 장인이 큰 사업을 따내요. 보시라이 인맥으로. 이 사업이 뭐였냐? 다단계 사업. 그래서 이 다단계 피해자들이 속출하니까 중앙정부에 진정을 넣고 막 그래요. 보시라이는 열받죠. 아, 나 사업 하나 도와줬더니 이게 뭐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내 정치 인생 망가지면 안 되지. 자기 아들을 직접 구금시켜버립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문제는 둘째입니다. 둘째. 이게 리왕즈고요. 자, 둘째. 보과과. 발음이 어렵네요. 보과과. 보과과는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고위층 자제들은 조용히 삽니다. 해외 유학 가도 있는 듯 없는 듯. 돈 자랑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관료들이 고위 정치인이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월급이 얼마냐. 중국에서 한 과장급 공무원이다. 그러면 한 80에서 150만 원쯤 된대요. 근데 뭐 한 도시의 시장급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게 이제 요즘 받는 월급이에요. 이 돈으로는 중국에서는 뭐 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자식들 유학 보낸다고? 비싼 학비 내고 해외에서 뭐 대저택에 살면서 발렌시아가 막 구찌 막 이런 거 입고 포르쉐 타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 니네 아빠 뭐 하셔? 다들 이런 시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위층 자제들은 최대한 숨어 지내거나 돈 자랑은 해. 그것도 좀 숨기기 힘드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돈 자랑은 하더라도 우리 아빠가 보시라야 이런 말은 잘 못해요. 시진핑도 시진핑 딸도 얼마 전에 신상 털렸다가 그 신상 턴 사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너희 아빠 뭐 하셔? 이러면 휴대폰 케이스 만들어. 좀 빨리 만들어. 아이폰 나오면. 그래서 부자야. 뭐 요 정도 아닐까? 근데 보과관은 야 우리 아빠가 보시라이야. 우리 할아버지 보이보야. 아 나중에 보과가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학비가 1년에 25,000불이었어요. 한 3,300만 원 정도? 근데 당시 보시라이 연봉이 2만 불이에요.
3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과가 너 무슨 돈으로 유학하는 거냐 논란이 나오죠. 학비만 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600달러, 한 350만 원짜리 월세 살고요. 1억 원 상당의 포르쉐를 탔습니다. 또 포르쉐 타고 조용히 다니냐? 그것도 아니고요. 운전도 험악하게 하고 막 신호 위반에 과속 딱지 여러 번 받고 또 파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 사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자애가 거의 눈이 반쯤 풀렸는데 영국에 상류층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DJ 불러다가 파티하고 샴페인 마시고 막 굴 까고 당시 이런 모습이 중국에서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죠.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파티 뭐 DJ 있는데 갈 수도 있지. 근데 이런 사진 찍혀요. 이게 과연 좋아 보일까? 인민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일까? 자, 그럼 공부는 잘했을까요? 옥스퍼드대 모리올 칼리지에서 공부하던 시절에요. 낙제를 합니다. 1년간 정학 처분받고 기숙사에서도 쫓겨났어요. 보가가 어떡해? SOS 쳐야죠. 아빠 나 어떡해? 나 기숙사에서 나가래. 아 쟤들 좀 혼내줘. 얼마 뒤에 보가과의 학교 학과장 집에 쿵쿵쿵쿵쿵 누가 찾아와요. 뭐야? 하고 딱 갔는데 웬 양복을 쫙 빼입은 아시안 남자 3명이 찾아왔더래요. 보가가 학생 성적 F에서 A로 올려주십시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아니 장난해요. 명예가 걸려 있으면 공부를 잘 하든가. 찾아온 아시안 남자들 중국 외교관이었어요. 학장님이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려보냈어요. 결국에는 아빠 나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기숙사에서 쫓겨나는 거야? 아니야. 쫓겨나는 거 아니고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보과과는 5성급 호텔로 이사를 갑니다. 보과과 교수도 인체 신비정 가나. 그리고 외교관이 외교하라고 파견한 거 아니에요. 그 왜 남의 아들 성적 챙기고 앉아있어. 또 한 번은요. 보과과가 발음 어렵네. 보과과가 중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요. 빨간색, 새빨간색 페라리를 타고 다닌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들 좋게 안 보이죠. 나중에 이런 보과과의 사치, 유흥, 출처를 알 수 없는 학비,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보시라이에게 돌아옵니다. 독이 되어서. 아니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해외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 정통 영어 배워야지 이러면서 유학도 보내주고 옆에서 잘 보필하라고 영국인 사업가까지 딱 붙여줬는데 결국엔 잘 안 된 거죠. 이 사업가 이 닐 헤이우드가 보과가 옆에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보과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살면서 거의 부모님 역할을 했는데 제대로 못 컸죠. 보과가가 나중에는 하버드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하버드 들어갈 때도 그 옥스퍼드 학교에서 교수한테 추천서를 달라라고 했는데 안 써줬대요, 교수가. 근데 어떻게 하버드를 들어가긴 했어요. 그러다가 콜롬비아 대학교인가? 로스쿨 나옵니다. 로스쿨 나와서 지금은 캐나다에서 금융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자, 아무튼 옆에서 닐 헤이우드가 딱 붙어가지고 이제 애를 거의 키웠어요. 키워줬는데 닐은 그럼 이거 왜 해줬을까? 무려 3년 동안 했습니다. 공짜로 했을까요? 그냥 해준 걸까? 내가 보시라이를 너무 존경해서 그냥 아드님 돌봐드리겠습니다. 이랬을까? 아니죠. 당연히 대가를 바라고 한 거죠. 보시라이 아들이니까, 구카이라이 아들이니까. 자, 나중에 2005년도에 닐 헤이우드는 보과가 돌봐주는 거 마치고요. 대학까지 보내고 와이프랑 또 아이들이랑 베이징으로 이사를 오거든요. 이때 구카이라이는 쉬밍이라는 사업가를 닐에게 소개해줍니다. 쉬밍은 돈 많게 생겼죠. 다른에서 억만장자 사업가예요. 여러분 이 사업가 쉬밍 있죠. 요 쉬밍 누구냐면 텐하이롱 남편입니다. 텐하이롱 누구냐면 위몽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나와요.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보시라이 부부에게는 엄청난 스폰서입니다. 완전 돈줄이었어요. 당시 쉬밍이 충칭에서 부동산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식 타운하우스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자. 이 사업을 닐이랑 같이 하기로 해요. 닐의 역할이 뭐였냐면 영국인 투자가를 쉬밍에게 연결해주는 거. 그러면 수익의 한 15%가 닐에게 떨어지는 구조였거든요. 그 금액이 1억 4천만 위안. 지금 환율로 300억 원 정도입니다. 닐은 신났죠. 드디어 내가 3년 동안 보과가 시다짓한 거 빛을 보는구나. 내가 돈방석에 앉는다. 신나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2007년에 보시라이가 이 부동산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충칭시에요. 당서기로 와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삐끗합니다. 아니 보시라이는 그래도 내 아들을 돌봐준 닐이 하는 사업인데 나의 돈줄 쉬밍이 하는 사업인데 왜 밀어주지 않았을까요?
뒤에 이유가 있거든요. 조금 위험했어요. 이 당시 이게 보시라이의 위치가 좀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여차하면 날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여서 조금 몸을 살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무산시켜. 당연히 뭐 정치인 말 한마디면 사업이 오락가락 하겠죠. 한순간에 닐은 원래 300억 버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내 시간, 내 돈, 내가 보가가 뒷바라지 해준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후에 닐은요 2008년에 보가가에게 집요하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보가가가 87년생이에요. 이미 성인이 돼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메일에는 보가가 내가 너 지금까지 도와준 거 보답은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큰 건 안 바라고 거기서 딱 10% 30억만 줘. 보가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닐 아저씨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결국에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때요. 닐이랑 보가가랑 엄마 구카이라이까지 같이 만나요, 베이징에서. 근데 이때는 분위기 좋게 잘 화해했대요. 잘 해결하자고. 그러고 닐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닐은 2008년부터 2009년, 10년, 2011년까지 계속 구카이라이한테 보상해달라고 요구해요. 돈 달라고. 그러다가 지금 구카이라이는 중국 충칭에 있고 닐이랑 그 아들 보가가는 런던에 있어요. 같이 사는 건 아닌데 보가가는 이미 독립을 했으니까 성인이 돼서 그래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거죠. 런던에. 어느 날 닐이 보가가를 불러서 자기 아파트에서 얘기를 하다가요. 집에 안 보내준 거예요. 보가가는 바로 중국에 전화해서 어머나 납치당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확히 그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막 몸이 칭칭 묶어버린 납치인 건지 왜냐면 양측 주장이 다르거든요. 구카이라이는 닐이 내 아들을 아파트에 몇 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제 아들 파멸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해서 보가가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근데 닐의 주장은 달라요. 닐 지인들이 하는 말이 닐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과거에 보가가 고등학교 때도 옆에서 얼마나 친구처럼 멘토처럼 잘 돌봐줬는데 사업적으로 갈등이 있을진 모르지만 보가가에게는 친절한 삼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이 지경까지 가니까 닐이랑 구카이라이는 사이가 더 틀어졌죠.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닐이 사업이 지금 잘못됐어요. 빠그라졌어. 그럼 이게 뭐 구카이라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이라는 게 뭐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구카이라이는 왜 몇 년째 지금 닐과 인연을 못 끊는 걸까요? 닐이 돈 달라라고 협박했을 때 그냥 생각거나 공안에 신고하면 안 됐을까? 남편이 무려 당석인데 왜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닐 헤이우드는 이 보시라이 가족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닐이 보시라이 부부의 뭐 아들까지 가깝게 지내면서 온갖 잡일을 다 했거든요. 은행 거래 내역 다 가지고 있었고 또 구카이라이가 해외 계좌로 수백만 달러를 빼돌렸는데 그걸 닐이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닐은 당신들 나한테 30억 안 주면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국제 언론에 공개할 거야. 협박한 거죠. 또 중국의 이런 고위 관료들은 중국 내 언론은 본인들이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해외 언론은 통제 못해. 이걸 더 무서워합니다. 또 닐이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말이야 보시라이랑 완전 친해. 내가 그 측근들하고 같이 사업하잖아. 뭐 외국인 고문이라고 할까? 이렇게 막 쓸데없이 말을 하고 다니다가 닐이 중국 국가안전부 레이더에 들어온 거예요. 국가안전부는 우리로 치면 국정원하고 비슷한데 훨씬 더 막강합니다. 활동 범위가 훨씬 넓고요. 대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까지 감시를 하거든요. 근데 웬 외국인이 보시라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인맥을 과시하네? 또 닐은 보시라이 소개로 시진핑을 만난 적도 있어요. 영국 친구 여기 귀족이야 귀족. 소개시켜줬대요. 그렇게 되면서 닐이 나중에는 어떤 소문까지 나냐면 영국 MI6 요원이다. 중국에 들어온 스파이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나면서 국가안전부에서요 더 닐을 좀 예의주시했어요. 영국인 스파이가 보시라이 아들을 돌봤다고. 이렇게 점점 몰리니까 보시라이랑 구카이라이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지. 이러다가 우리가 슈밍한테 받은 스폰까지 다 줄줄이 엮이는 거 아니야? 이거 닐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보시라이가 닐이랑 슈밍이랑 하던 그 부동산 사업
타운하우스 사업을 중단시킨 것도 있습니다. 보시라이 자기 몸 살리려고. 또 당시 보시라이는요, 곧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 노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상무위원은 중국의 최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상무위원 누구냐? 시진핑 주석 포함해서 총 7명이에요. 어마어마한 파워죠. 주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보시라이가, 앞으로 상무위원 될지 모르는 보시라이가 한낱 외국인 사업가에게 협박을 받아 골 때리거든요. 결국에 국하이라이는 닐 헤이우드를 죽이기로 합니다. 처음에 보시라이가 이 살인 계획을 몰랐대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몰랐던 것 같기는 해요. 국하이라이가 혼자 진행했다가 나중에 보시라이가 알게 된 건데 2011년 11월 초에 닐을 죽여버리자 결심을 해요. 근데 그래도 나름 국하이라이가 사모님인데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막 피를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스폰서였던 쉬밍, 또 당시 충칭시 공안국장이었던 왕리진에게 맡깁니다. 왕리진이 핵심 인물이에요. 이 둘 다 보시라이 신복이에요. 사업가 쉬밍이랑 공안국장 왕리진. 국하이라이는 저기 알아서 잘 처리해버려. 닐 헤이우드 보내버려. 이렇게 쉬밍이랑 왕리진은 둘이 만나가지고 짱구를 굴리는데요. 어떻게 보내버릴까? 왕. 역시 외국인은 마약 밀매로 엮는 게 좋겠지? 중국에서는요, 외국인이 마약 밀매를 한다. 대부분 저형입니다. 한국인, 일본인, 영국인 예외 없어요. 이렇게 마약범으로 몰아가서 처형시키는 건 공안에서 거의 합법적인 살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리진은 그러면 이 영국인이라서 외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살짝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독살로 합시다. 중국에 세 걸음 만에 죽는다라는 쥐약이 있대요. 여기 시아나물이 들어있어요. 이 약을 삼합회 조직원을 통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왕리진은 준비 다 해두고 사모님, 닐을 충칭으로 부르세요. 우리 공안에서 바로 따라 붙을 겁니다. 그래요? 알았어. 내가 충칭으로 유인해볼게. 국하이라이는 닐에게 연락했어요. 당시 닐은 베이징에 있었거든요. 닐, 우리 사업차 논의할 게 있어요. 충칭에서 만나요. 2011년 11월 13일 닐은 중국 남방항공 8129편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충칭으로 날아왔어요. 근데 이미 왕리진이 다 세팅했죠. 근교의 럭키 홀리데이 호텔로 유인을 하는데 이 호텔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은폐하기 딱 좋은 거죠. 직원들 공안 말 잘 듣고, 또 비수기라 사람도 거의 없어요. 도심에서 떨어진 좀 숲속에 있기도 하고 외져 있고 은밀하게 만나기 딱 좋은 장소. 닐은 아무것도 모르고 체크인 딱 했는데 호텔 직원이요, 위에서 오더 내려온 대로 1605호 호텔에서 가장 구석진 빌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고 저녁에 해가 좀 지고 나서 국하이라이는 기사 내리고 호텔로 가요. 가는 길에 위스키 로열 살루트 한 병 딱 들고, 그러니까 이거 위스키 사가지고 닐에게 술을 먹이고 닐이 취했을 때 독약을 먹이자,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독약을 먹이는 역할은 국하이라이가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하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국하이라이가 왕리진한테 나 못하겠어, 당신이 좀 해봐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왕리진이 뭐라고 했냐면, 닐은 절 만나면 의심할 겁니다. 사모님이 하셔야 아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닐이 스파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죄책감 갖지 마시고 국익을 위해서 애국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왕리진이 나는 못한다, 사모님이 직접 독약을 먹여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과연 사모님이 해야 더 깔끔하기 때문에 시켰을까요? 모르죠. 왕리진이 왜 자기 손은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걸까? 나중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국하이라이가 직접 갔어요, 호텔로. 똑똑똑. 닐, 나왔어요. 호텔 객실로 들어갔는데, 자, 여기 빌라라서 1, 2층 같이 쓰는 거예요. 국하이라이는 자기 비서랑 운전기사랑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2층에 다녀올게. 그리고 2층 침실에서 닐을 만났어요. 둘이 한 방에서 위스키를 홀짝홀짝 마시는데, 닐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로얄 살루트 좋구만, 맛있네. 반은 족족 마시다 보니까 절반 넘게 마셨습니다. 혼자서. 그러다 중간에 화장실 가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느 순간에 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만취해서. 아직 독은 안 먹였어요. 국하이라이는 1층에 있던 비서
장 샤오진을 불러서 이 사람 침대로 좀 옮겨봐 빨리. 지금 정신 잃었어. 그렇게 장 샤오진이 낑낑대면서 닐을 침대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 갑자기 닐이 깬 거예요. 나 물 좀 줘. 이때 구카이라이는 미리 준비했던 간장병이 있습니다. 그 작은 병에 차를 담아왔대요. 그러니까 티, 맛있는 티. 거기다가 쥐약을 타서 닐 입에 이렇게 흘려 넣었어요. 이렇게 흘려 넣었어. 닐은 되게 막 고통스러워 하더니 어느 순간에 맥박이 사라졌어요. 이제 죽었겠지? 죽었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리고 구카이라이는 치밀하게 미리 준비해온 마약을 캡슐에 든 마약이었다고 해요. 그걸 바닥에 막 뿌려가지고 공안들이 봤을 때 닐이 약하다가 죽었구나. 수사에 혼선을 준 거예요. 그리고 빨리 발견 안 되게 객실 문에다가 방해 금지 그 표시 딱 켜두고 호텔 직원에게는 외국인이 술 취해서 자고 있어요. 깨우지 마세요. 이렇게 호텔을 떠난 게 밤 11시 38분입니다. 이제 뒤처리는 공안국장 왕리진이 해야죠. 다음 날인 11월 14일에 왕리진이 구카이라이 집에 찾아갔어요. 이때 구카이라이는 불안해가지고 왕리진 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위스키를 가져가고 간장병에 차도 담았는데 거기 쥐약을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뜨렸어. 근데 완전히 죽었을까?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호들갑을 떨면서 왕리진에게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뒤처리 잘 해달라. 왕리진은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사모님하고 안 엮일 겁니다. 기억에서 그냥 지우세요. 사람 죽이는 거 처음이 어렵지 1, 2주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데요. 정말 왕리진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사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요. 사인은 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형사사건으로 아예 등록도 안 됐고 그 사이에 구카이라이는 그 죽은 닐 와이프 있죠. 왕루루 만나서 중국인이거든요. 그 왕루루 만나서 루루 닐이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네.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그냥 좋게 보내주자고. 공안들이 잘했을 거야. 수사 잘했고 이제 화장시키는 게 좋겠어. 이렇게 설득해서 닐이 그 닐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만에 와이프 왕루루가 화장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완전 초스피드죠. 며칠 뒤에 왕리진은 다시 구카이라이 찾아왔어요. 사모님 여기 호텔 CCTV입니다. 영상을 줬는데 이 영상에는 그날 구카이라이랑 닐이 같이 있는 모습, 또 나중에 카이라이 일행이 떠나고요. 호텔 떠나고 아무도 그 닐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한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이틀 동안 닐은 혼자 방에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은 구카이라이였고 이런 사실이 다 담겨있는 영상이었거든요. 왕리진은 사모님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는 모두 폐기했습니다. 고마워요 왕국장. 내가 이 은혜 꼭 갚을게. 하지만 과연 왕리진이 이 모든 증거를 제거했을까요? 이제 영상 없습니다. 증거는 제가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니 구카이라이도 당연히 왕리진 믿을만 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같이 꾸몄겠죠. 보시라이 오른팔이니까. 근데 여러분 왕리진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공안국장이에요. 그것도 충칭시의 공안국장. 권력 있고 야망 있고 얍삽 바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흑수저 출신이에요. 학벌도 안 좋아. 중국에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흑수저가 이 정도로 성공을 하려면 금수저들보다 한 100배는 노력해야 할걸요. 왕리진은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리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자, 왕리진은 1959년 12월생이고요. 내몽골 아얼산 출신이에요. 평소의 왕은 내가 말이야 징기스칸의 후예로서 내가 몽골 전사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족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냥 한족, 중국에서 가장 많은 민족, 한족. 자,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왕이 군대에 들어갈 때요. 민족 쓰는 칸이 있었는데 거기 한족이라고 적었대요. 근데 왜 자기를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말할까? 왜 그럴까? 92년도에 당 대회 때요. 왕은 테링시 부공안국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때는 뭐 한 파출 소장쯤 할 때였거든요. 근데 당에서는 소수민족에게 일정 비율로 자리를 배정해 준다고 해요. 마치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 농어촌 특별 전형 있는 것처럼 그걸 노리고 몽골족 코스프레 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까지 쳐가면서 정계에서 잘 나가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왕이 몽골식 전통에서 자란 건 맞아요. 집은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살다가 학교 졸업하고 군에 갔다 와서 결혼도 하는데요. 태릉시에서 트럭 운전기사로 일을 하다가 공항국의 자율방범대 봉사자로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한 건데 왕리진이 너무 잘한 거예요. 돈도 제대로 안 받았는데 설렁설렁 대충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직업의식 딱 가지고 탄광시설 순찰 돌고 막 이러니까 위에서 되게 잘 본 거죠. 그렇게 정식 공관이 됐어요. 원래 공관을 하려면 대학을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왕은 특채로 딱 뽑아줍니다. 그 뒤에 승승장구해요. 파출소장까지 하면서 이 지역의 범죄를 다 소탕하는데, 당시 태릉시에 치안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갱단들, 매춘, 총격 사건도 흔했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농부들이 농사는 안 짓고 막 도둑질하고 잡범되고 그랬어요. 근데 왕리진은 어떤 타입이었냐? 파출소장 때 마동석처럼 막 몸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당시 뭐 쿵푸 고수였던 조폭을 차에서 막 끌어내가지고 혼자서 20분 동안 격투기를 막 하는데, 이 왕이 잘했던 게 뭐냐면 목 조르기. 레슬러처럼 그러니까 야 숨 쉬어, 거의 조폭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용맹함, 우리 태릉이 지켜주는 왕리진, 시민들이 현수 막 들고 나와서 경찰서 앞에 모여가지고 고마워요 왕리진, 인기가 연예인 못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태릉시 공안부 국장까지 승진합니다. 그리고 미담도 많아요. 미담 뭐냐, 왕이 어떤 삼합회 두목을 체포했는데 와이프도 같이 잡혀온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선생님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왕리진이 아내만 따로 가석방 요청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줬대요. 아이들은 돌봐야 한다고. 또 이 사람의 남편, 그 두목은 이슬람 교도였습니다. 삼합회 두목인데 이슬람 교도. 근데 그를 위해서 특별히 할랄 음식을 준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두목이 감동받아서 펑펑 울면서 자백을 했다. 결국에 이 두목이 사형을 선고받거든요. 왕은 새 양복 하나 딱 주면서 두목아, 너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마지막은 품위 있게 맞이하길 바란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뭐 이게 미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미담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이런 스토리를 다 종합해서 나쁜 놈들 때려잡는 태릉시의 국장님, 이런 스토리를 다 종합해서요, TV 시리즈도 나왔어요. 철혈경찰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선전하는 거죠. 우리 도시 공안 왕리진이 얼마나 시민들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인데, 이 방송 내용이 사실이냐 연출이냐 그건 모릅니다. 중국이 선전 얼마나 잘해요. 괜한 일도 막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당이 이렇게 인민들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왕리진은 정의로운 공안으로 포장이 잘 됐어요. 근데 실제로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어느 택시기사는 왕리진에게 폭행당했다 신고하기도 했고, 또 길거리에서 짝퉁 팔던 어떤 여성이 경찰에 잡혔어요. 근데 여성이 왕리진에게 고문당하다가 사망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다 묻혀버리긴 했지만. 그리고 왕이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대학 안 나왔거든요. 이게 중국 사회에서는 높은 데로 올라가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왕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1년짜리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뭐 사이버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글쎄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1년짜리 사이버 MBA 없어요. 나중엔 중국 동북 재경대학에서 EMBA, 뭐 이것도 비슷한 뭐 사이버 MBA 같은데 EMBA를 취득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과정은 돈 내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냥 학위 따르고. 그런데도 참 재밌는 게 왕리진은 무려 10여 개의 명문대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겸임교수로. 그러니까 이 학교 총장들도요, 왕을 어이 왕박사 이렇게 불렀대요. 아니 학위도 없는 사람인데 박사라고 왜 부르는 거지? 그게 가능한가?
그냥 박사도 아니고 왕 박사? 어쨌든 이런 학벌 논란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학벌이 뛰어나서 이 위치에 온 거랑 학벌이 안 뛰어난데 이 위치에 온 거랑 비교해 보면 안 뛰어난데 온 게 더 훌륭하기는 하죠. 그만큼 왕이 능력도 됐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공산주의라고 해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왕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됐어요. 그러다 2007년에 왕리진과 보시라이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07년 1월에 보시라이 와이프 구카이라이가 갑자기 픽 쓰러진 거예요. 시아버지 그 보이보 장례식 도중에 병원에 막 급하게 갔더니 검사니까요. 구카이라이 몸에서 나비랑 수은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카이라이가 매일 한약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 누가 몰래 넣었다. 독살하려고. 아니 카이라이 안 그래도 우울증에 피부암에 되게 힘들어하던 시기인데 누가 날 독살하려고 해? 이것들 혹시 보시라이 전 와이프랑 그 아들이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에 망상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라이도 열받죠. 감히 내 와이프를 죽이려고 해? 똑바로 수사해야 된다. 막 화가 나 있으니까 옆에 있던 그 보시라이의 물질적 동반자 스폰서 쉬밍 있죠. 쉬밍이 보석이, 그러니까 성이 보고 당석이니까 보석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보석이, 제가 아주 유능한 공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수사하면 반드시 잡아낼 겁니다. 그게 바로 왕리진이었어요. 당시 보시라이는 충칭 당석이었고 왕리진은 진저우시 부공안국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지역인데 왕리진이 직접 수사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단 며칠 만에. 알고 보니 보시라이 가족들 운전해주는 그 기사랑 뭐 조력자 누가 있는데 그들이 한약의 나비랑 수은을 탔다라고 결론은 났지만 사실 이것도 뭐 정말 진짠지 아닌진 몰라요. 왕리진이 내가 반드시 이 범인 잡아야 한다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 엄한 사람 잡아다가 뭐 족친 거 수도 있고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건이 잘 해결됐으니까 보시라이는 자네 이름이 왕리진이라고. 내가 우리 충칭시로 스카우트하겠네. 이렇게 왕리진은요. 작은 도시 태링 또 진저우시 거쳐서 보시라이 밑으로 들어갔어요. 충칭시의 부공안국장으로 임명. 부공안국장은 우리로 치면 경찰청 차장급이에요. 이게 왕에게 엄청난 전환점이 됐는데 아니 같은 부공안국장이라도 저기 변두리 도시에서 하는 거랑 충칭 직할시에서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후에 왕은 보시라이의 오른팔이 됐습니다. 형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왕리진이 잘하던 게 뭐예요? 조폭들 때려잡는 거. 그냥 돈 많은 마약 카르텔 잡아다가 족치면 시민들이 막 그렇게 좋아했어요. 거기다가 부정부패 척결. 여러분 근데 중국에서요. 정치인이다 공무원이다 그럼 부정부패를 안 저지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그냥 모두가 다 해요. 모두가 무조건 다 해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냥 라인 잘 타서 내가 모시는 보스가 나랑만 안 가면 그냥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충칭에서요. 1년 동안 공안들 5,000명을 체포했고요. 그중에 3,27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다시 그 중에서 520명이 유죄가 나오고요. 그 중에 65명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이러니까 보시라이는 왕박사 역시 자네야. 자네 공안국장으로 승진. 원래 부국장이었는데 부가 빠진 거예요. 9개월 만에 경찰청장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실상부 보시라이의 오른팔이 된 거예요. 인기도 좋았고. 자 그러다가 왕리진이요. 보시라이에게 큰 공을 하나 갖다 바치는데 2009년도에 왕리진이 충칭 공안국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전임자 원창이라고 있는데 원창은 16년 동안 충칭 공안국장 하다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왕리진 때문에 밀려난 거죠. 덜 중요한 사법국장으로 갔는데 왕리진은 원창을 완전히 쳐버리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털면 먼지 안 나오는 공무원이 없어요. 왕은 공안들 동원해서 원창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데요. 정원에 있던 연못에서 현금 2천만 위안을 발견했어요. 하나로 43억 원 정도. 이걸로 원창 바로 체포했죠. 뉴스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원창이 충칭 공안국장이었는데 알고 보니 뭐 삼합회의 대부 같은 인물이었다. 마약에 뇌물에 불법 도박 온갖 범죄 다 저지르고 또 16명의 젊은 남성들을 성노예로 데리고 있었다. 이게 폭로가 됐습니다.
결국에 원창은 사형 선고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칭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못 쓸 거 역시 왕리진이 오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네. 엄청 칭찬했어요. 이 공은 전부 다 보시라이에게 돌아갔죠. 보시라이의 부하니까. 왕리진이. 근데 좋죠. 아니 부정부패 척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왕리진이 원창을 모함한 거다라는 의혹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리진이랑 원창이랑 캐릭터가 너무 비슷해요. 마치 이제 보시라이랑 시진핑처럼. 중국 속담에 한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있거든요. 왕리진이랑 원창은 너무 비슷해. 둘 다 부정부패 척결해서 본인 막 영웅 되려고 한 거 그런 게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일부러 왕리진이 원창을 쳐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처음에 원창 체포됐을 때 원창이 입을 다뭅니다. 돈을 어디 숨겼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뭐 아무것도 말 안 해요. 왜냐면 입 떼는 순간 바로 사형이니까. 그러니까 왕리진이 원창 아들까지 체포해서 10개월 동안 감금했어요. 그냥 가둔 것도 아니고 고문하고. 그래서 어떤 홍콩의 한 신문사에서는요. 왕이 원창집 연못에서 현금 발견한 거 그거 지가 숨겨놓은 건지도 모른다. 본인이 현금 쫙 만들어서 연못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모함한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요. 왕리진이 그닥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영웅 놀이하는 거? 조폭 때려잡고 타락한 공무원 사형시키고 뭐 시민들은 다 칭찬하는데 정말 아는 사람 눈에는 이게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똑같다. 니들 똑같은 부패한 공무원들끼리인데 자기 세력 다툼하려고 밀려난 공무원 숙청할 때 전형적으로 하는 짓이라는 거죠. 권력이 바뀌면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깜빵이 가둬버리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왕리진의 행보와 그의 우두머리 보시라이를 베이징에서도 불편하게 봅니다. 베이징, 이 당 고위층들이 바들바들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보시라이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간다, 무난히 진출한다, 이변이 없으면 간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시라이가 베이징으로 딱 입성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부정부패 때려잡는 왕리진 데려와서 전국적으로 부정부패 척결하겠습니다 캠페인이라도 하며 마오쩌둥처럼 문화 대혁명이라도 일으키며 왜냐하면 지금 이 고위층들도요 뭐 청나라 때처럼 다들 매관매직해서 다 배불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목이 날아간다 두려운 거죠. 거기다가 보시라이를 경계하는 세력들. 당시 보시라이가 저우융쾅이랑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시진핑은 장점인 라인이었어요. 완전히 장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그쪽 라인이었고 보시라이는 저우융쾅 라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반대쪽 세력은 보시라이랑 왕리진이 막 칼을 휘젓고 다니는 게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것들 저러다가 우리한테 들이미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인지 왕리진이 표적이 됐어요. 왕 주변에 있던 인물들이요. 하나하나 수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수사를 누가 시작한 건진 몰라요. 시진핑 측 세력이라는 후문이 있어요. 근데 왕리진도 부정부패 한가닥해요. 부정부패 없는 공무원이 어딨어. 그러니까 절대 부정부패 없이는 위로 못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행실이 정말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냥 그 좋은 이미지, 영웅 이미지 때문에 다 묻힌 거지. 파보면 더러운 거 많아요. 특히 여성 경찰관들 성추문했다. 이게 성희롱이 아니라 성학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왕리진이 충칭에서 한참 이름 날릴 때 2010년에요. 갑자기 우리 충칭 경찰의 이미지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뭐 이미지 개선 뭐 좋지 뭐 좋은데 이게 어떻게 개선을 시키냐. 여성 경찰관 80명을 뽑아요. 특수 순찰대로 만듭니다. 여성 공안을 뽑았는데 이들의 평균 나이 24세, 평균 키 170. 뭐 미스코리아 뽑아? 뭐 이게 조건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뽑고 보니까 다 이래요. 다들 막 키가 크고 막 예쁘고 어리고 막 이래요. 자, 이들은 기마병이라고는 하는데요. 순찰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아주 튼튼하고 중국의 그런 싸구려차 말고 아주 튼튼하고 자본주의차 볼보를 타고 순찰을 해요. 아니 뭐 한편으론 그래 경찰이 젊으면 좋지 키도 크면 체력도 좋을 거고 범인 잘 잡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봐도 좀 이상한데 싶은 게 있는데요. 왕리진이 여성 경찰들 유니폼을 직접 디자인했어요. 심지어 이거 내 디자인이다 라면서 뭐 특허 신청까지 했어요. 자, 이사할 씬인데 기마병 같죠?
이 디자인 이거 내가 디자인했다라고 특허까지 냈어. 여성들이 다 키 크고 젊고 예쁘고. 문제는 이 경찰대 중에서 8명 이상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성 경찰대가 시민들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뭐 왕리진을 위한 기쁨조였을까요? 앙드레 왕. 뿐만 아니라 예전에 근무했던 태링에서도 여성 경찰관이 왕리진에게 강간을 당했다. 아이까지 임신을 했는데 왕리진이 너무 큰 권력이라 신고조차 못했다. 이런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순수한 의도로 여성 경찰관들을 뽑은 거면 문제가 없죠. 근데 뭔 이미지를 개선시키겠다고 여성 경찰들을 뽑아요. 2011년 5월에 이때 닐 헤이우드 살인사건 벌어지기 몇 달 전이에요. 자, 왕리진의 측근들이 수사를 받기 시작해요. 그것도 왕이랑 완전 찐친이었던 친구 3명. 이들도 공안입니다. 고위 공안들이에요. 뇌물수수랑 공사 자금 횡령으로 유죄를 받는데요. 왕리진은 눈치가 얼마나 빠른 사람인데. 아, 이거 큰일 났다. 그 다음은 나다. 완전 똥줄 타죠, 지금. 그러는 동안에 중국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라는 정치인들 감사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왕리진을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충칭 오기 전에 진저우시에 있을 때 조폭들하고 결탁해서 뭐 광물 산업권을 독점으로 줬다. 또 충칭, 베이징, 다롄에 여러 채의 집을 뇌물로 받았다. 또 충칭이 와서도 이런 비리를 저질렀는데 어떤 의류회사에서 공안들이 입는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이게 단가가 한 벌에 200위안 정도였대요. 한 43,000원쯤? 이걸 4,000위안. 80만 원에 납품하게 해서 리베이트를 챙겼다. 43,000원짜리를 80만 원에 받았으니 이 리베이트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이렇게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왕리진은 뭐 사업 파트너, 심지어 운전기사까지 수사를 받거든요. 왕리진은 어떻게 만약에 이 혐의로 기소까지 된다. 그러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와이프, 자식들 줄구속돼요. 이런 상황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왕리진은 나 이러다가 보시라이한테 팽당하는 거 아니야? 진짜 막 똥줄 타고 있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보시라이 와이프 구카이라이가 왕국장, 내가 처리할 사람이 있는데 자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죽이고 싶다 부탁을 한 거죠. 당시 보시라이를 통해서 요청한 건 아니라고 해요. 만약에 보시라이가 이 사실 알았다면 절대 말렸을 거예요. 와이프한테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근데 구카이라이가 왕리진에게 다이렉트로 부탁을 한 거죠. 왕리진은 이게 웬 떡이야. 이건 기회야. 구라카이한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 사건 마무리 잘 되면 나한테 수사 들어오는 거 다 보시라이 형님이 막아줄 거야. 당연히 대가를 바라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사건도 잘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사건, 내 수사 다 무마시키려고 이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라이의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왕리진은 구카이라이한테 사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부검도 안 하고 화장까지 하고 사건 다 종결됐어요. 종결되자마자 구카이라이한테 사모님, 태링에 제 친구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부터 좀 해결해 주시죠. 그 보서기장님께 잘 부탁 좀 해보세요. 카이라이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왕리진 측근들 그 수사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보시라이가 벌떡 뛰면서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아니 왕이 그런 부탁했어? 이놈의 자식이 막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걸 카이라이가 왕리진 우리 남편이 안 된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왕이 나의 엄청난 비밀을 쥐고 있는데 그냥 거짓말했습니다. 왕국장 잘 될 거야. 남편이 당신 승진 자리 약속했어. 그렇습니까? 사실입니까? 그럼 걱정 말고 내 말 믿어. 근데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고요. 내 측근들 계속 끌려가고 수사받고 나도 곧 잡혀갈 것 같아. 불안하죠. 나 이러다가 팽당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어쩌지? 2012년 1월 28일 살인사건 벌어진 지 2달 만이었어요. 왕리진이 똑똑똑 보시라이를 찾아갑니다. 이때 왕이 큰 거 하나 던져요. 보석이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2달 전에 호텔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영국인이. 이거 사모님이 관여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이걸? 이러면서 뭘 하나 쓱 들이미는데 이게 뭐였냐? 녹음 파일.
왕리진이요. 국하이라이랑 그동안 범죄 모의한 거 그거 싹 다 녹음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호텔 CCTV 카이라이한테는 사모님 이게 원본입니다. 사본은 없습니다. 아니요. 사본 다 떠났고 심지어 닐 헤이우드 시신에서요. 혈액을 따로 채취해가지고 몰래 보관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렇게 챙겼던 이유. 하나는 만약에 카이라이가 이 사건을 나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럼 나는 녹음 파일 바로 공개한다. 다른 하나는 카이라이가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이걸로 협박한다. 그러니까 보시라이가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지금 보시라이 입지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동안 건방 떨어가지고 언로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왕리지는 눈치를 살살 보더니 보동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사건 잘 덮었고요. 공안들 몇 명도 내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끝난 겁니다. 보시라이는 왕국장 자네만 믿네 고마워. 네, 그리고 이날 보시라이가 집에 가자마자 여보 이게 사실이야? 미쳤어? 우리 집안 말아먹을 일 있어? 그러니까 카이라이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 왕국장이 나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 측근들 수사 무마하고 시에서 한 자리 달라고 계속 절 협박했어요. 저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시라이는 와이프 말 들어보니까 뭐야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진짜야? 뭐야? 아니 그러면 내 와이프 살인자 아니라고? 왕국장 이 자식이 감히 날 협박한 거야?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음날 보시라이가 바로 왕리진 불러다가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귀싸대기를 그냥 빡 후려쳤어요. 내부자들 이경영 씨처럼 빡 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의 입장이 다릅니다. 왕리진은 카이라이가 살인을 했다. 카이라이는 난 아니다. 나는 왕리진에게 협박받고 있었다. 이게 나중에 법적 공방까지 가요. 근데 그 음성 파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왕리진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왕리진은 나이 52에 뺨 맞고 최악의 모욕을 맛봤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이 뺨 맞는 게 거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최악의 굴욕이라고 해요. 그것도 왕이 다른 부하 직원들 있는 데서 맞았어요. 왕은 바로 집무실로 가서 직원들 불러다가 닐 헤이우드 사건 다시 조사해. 당시 수사관이 4명이었거든요. 원래는 이 수사관 4명한테 국하이라이가 연관되지 않게끔 잘 정리해라 라고 했는데 다시 불러서 얘들아 이 사건 국하이라이가 연관됐잖아. 증거 다 수집해. 싹 다 수집해. 이러니까 사실 밑에 수사관들도 무섭거든요. 상대가 보시라이 아니에요. 보시라이랑 보시라이 와이프. 그래서 국장님 이거 직접 하지 말고 베이징 공안에 보고를 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왕리진은 안 돼.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자, 그러면서 왕이 뭘 했냐. 보시라이랑 국하이라이한테 편지를 씁니다. 죄송하다고.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내가 네 더러운 거 다 해결해줄게. 나 버리지 마라. 과연 보시라이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얼마 뒤 2012년 2월이었습니다. 왕리진이 자기 집무실에 앉아있는데 밑에 공안 둘이 와서요. 국장님 당신은 오늘부로 충칭시 공안국장에서 해임됐습니다. 무기 다 반납하세요. 깜짝 놀랐죠. 왕리진은 내가 해임이라고? 이것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보시라이가요. 왕을 공안국장에서 충칭시 부시장으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원래 왕은 공안국장 겸 부시장 겸직이었거든요. 근데 공안국장은 잘린 거죠. 근데 부시장은 파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안이 훨씬 더 높죠. 부시장은요. 물론 형식상으로는 높은 직급은 맞지만 과학, 교육, 환경 이런 거 담당인데 평생을 공안으로 살아온 왕리진이 부시장을 해? 이건 명백한 좌천이었어요. 왕리진은 이 소식 듣고 총을 들고 날뜁니다. 마치 귀신 씬 사람 같았대요. 물컵 집어 던지고 보시라이 나와! 내가 보시라이 다 폭로할 거야! 이런 소리까지 하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이거 다 보시라이 귀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날 왕리진이 얼른 그 닐 헤이우드 혈액 있죠. 몰래 보관한 거 그거 베이징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빼돌렸어요. 이거 나중에 검사해가지고 안에 독 든 거 밝혀내야 되니까. 동시에 보시라이는 닐 살인사건 그거 다시 수사하고 있다. 그 소식 듣고서 그 수사관 4명 있죠. 불러다가 증거 다 없애라고.
니들 왕리진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재수사하게 됐다. 진술서 적어. 수사관들은 뭐 어떡해요. 보시라이가 시킨 대로 써야지. 근데 이 4명 중에 한 명이 버텼습니다. 왕펑페이라는 공안이 이 왕리진과의 의리는 저버릴 수 없다. 같은 왕씨라서 그런가? 버티다가 이후에 소리 소문 없이 실종됐어요. 알고 보니까 한 달 동안 납치됐다가 풀려났대요. 뿐만 아니라 보시라이는 왕리진의 개인 비서들, 운전기사들까지 다 체포해서 막 해보니까 왕리진이요. 보시라이의 통화를 도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알게 됐어. 그러니까 보시라이 이제 미련이 없죠. 왕리진 이거 당장 쳐내야 한다. 막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자, 3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지금은 왕리진이 부시장이기는 해요. 공식적으로. 자, 근데 얘를 어떻게 없앨까 고민을 하는데 3가지 계획이 뭐냐. 첫째, 조폭들 시켜서 왕이 죽이는 거. 평소에 왕이 조폭들 때려잡고 했으니까 보복으로 죽인 거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둘째, 업무 스트레스 과다로 자살했다. 위장하는 거. 3번째는 부정부패로 수사받다가 도중에 자살했다. 이 중에서요, 자살로 몰고 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3번째 진짜 무섭지 않아요? 부정부패로 수사받다가 자살했다. 근데 중국 관료 사회에서요, 조사받다가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정말 흔하다고 합니다. 한 해에 한 100여 명 된대요. 알려지는 것만.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건데 유서를 남기지 않는다. 부검도 하지 않는다. 늘 타살 가능성은 배제된다. 요즘은 조금 진화해서 유서를 남기기는 한데요. 근데 이 유서도 옆에서 막 총 들고 칼 들고 너 빨리 유서 써! 아니면 대필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암튼 보시라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왕리진이 얼마나 무서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결국에는 베이징 중앙공화국에 제보를 합니다. 내용은요, 보시라이와 구카이라이가 영국인을 살해했습니다. 특급 우편으로 보냈어요. 빨리 가야 하니까. 이제 왕리진은 어떻게 될까요? 2012년 7월 27일 차가운 바람이 부는 저녁이었어요. 스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은요, 평소랑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원래 이곳은 중국인들에게 좀 신비롭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돈 많은 부자들이나 정치인들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조용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영사관 주변에요, 모든 도로가 통제가 되고 검문소가 싹 다 설치가 되고요, 공안들이 번쩍 경광등 들고서 행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공안 차량도 수십 대가 왔어요. 딱 봐도 안 되겠다 하고 이게 돌아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 사람들은 웨이보에 사진 막 올리면서 뭐야? 여기 지금 왜 이래? 뭐 사건이라도 났나요? 어떤 이는 아니 미국 영사관에 어떤 VIP가 왔길래 이런 거야? 무장한 공안, 뭐 교통, 특수경찰 다 와 있어요. 자, 그 답글에는요, 공안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아, 나 추워 죽겠는데 지금 1시간째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영화 촬영하나요? 웨이보에서 이런 한바탕 난리가 난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국영TV나 뭐 라디오보다 웨이보의 소식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얼마 뒤에 어떤 시민이 영사관 앞에 있던 SUV가 견인되는 걸 목격했어요. 그 번호판을 찍어서 확인해보니까 이 차가 영사관이 있는 스촨성 청두 번호판이 아니라 충칭시 정부 소속인 게 나왔어요. 충칭차가 저기 왜 있지? 충칭 하면 보시라이랑 왕리진인데 누굴까? 얼마 뒤에 웨이보에 뜨는 기사. 충칭 부시장 왕리진이 미국 영사관으로 도피해 망명을 요청했다. 이게 순식간에 퍼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왕리진이? 보시라이 오른팔? 조폭 때려잡는 왕리진이 왜 망명을 가? 이때부터요, 웨이보에 추측과 사실이 난무하는 기사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자, 내용은 왕리진은 보시라이에게 암살 위협을 받고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미국 영사관에 숨어 있고 그래서 영사관이 공안에게 포위된 것입니다. 충칭에서 무장 경찰들이 왕리진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는 곧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정부는 빨리 여론을 눌러야 됐죠. 어떻게 누를까요? 삭제. 포스팅 다 삭제. 검열 들어갑니다. 뭐 흔한 일이에요. 다음 날 2월 8일 오전 11시에 충칭시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딱 한 줄짜리 입장문이었어요. 충칭 부시장 겸 전 공안국장 왕리진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휴가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휴가를 왜 미국 영사관에서 보내?
뭐 에어컨 잘 나오나? 영어 공부하나? 그리고 치료받는데 왜 무장경찰이 감시를 해? 뭔 거짓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 절대 안 믿죠. 이미 왕리진이 망명 신청해서 보시라이가 잡으러 간 거다. 다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왕리진이 어쩌다가 미국 영사관까지 기어 들어갔을까요? 2012년 2월 6일에 왕리진은 자기 신복 왕펑페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차, 운전자, 그리고 휴대폰 3개를 준비해달라. 그 중에 휴대폰 하나에는 왕리진이 직접 쓴 편지도 있어요. 보시라이를 고발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는 이 차를 타고, 준비된 차를 타고 300km가 넘는 저 멀리 떨어진 스촨성 청두로 갑니다. 차로 한 3-4시간 걸린다고 해요. 자, 가면서 스촨성 고위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요. 요즘 테러 문제가 심각한데 미중 대테러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 영사관에 가서 제가 직접 브리핑하겠습니다. 이 고위 인사는 뭐 흔쾌히 뭐 그럽시다. 만나서 점심도 같이 먹고요. 한 오후 2시 반쯤에 미국 영사관으로 들어가요. 당시 총영사 피터 헤이먼트는 관저에 없었고요. 다른 고위 외교관이 2명 왕리진을 맞이해줍니다. 대테러 협력? 중요하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왕이 운을 떼는데 이게 미국의 요즘 테러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도 잘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계획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미국으로 망명 갈 방법이 없겠습니까? 보시라이가 저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영사관 난리 났죠. 뭔 소린가 이게. 살려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절규죠 절규. 이 시각에 영사 말고요. 그 위에 대사, 미국 대사 그레이 로크가 베이징에서 회의하고 있었거든요. 회의하다가 문자 띵 왔는데 즉시 대사관 보안통신구역으로 복귀 바람. 회의 중간에 나갔어요. 막 갔더니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중국 고위 공안 간부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 진짜 골 때리죠.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뭐 어떻게 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왕리진을 받아줘요. 우리 같이 미국으로 갑시다. 자본주의 좋아요. 데려가. 그러면 중국이랑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돌려보낸다. 그러다가 진짜 왕리진이 죽기라도 해요. 그럼 인도적인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일단 중국 외무부에 알렸습니다. 알려서 베이징에 있던 상무위원, 당시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7명인 그 상무위원 있죠. 그 중에 저우융캉은 바로 보시라이에게 연락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왕리진을 꺼내와. 그러니까 보시라이가 충칭 시장 황치판을 급하게 보내가지고 왕리진을 만나게 했어요. 영사관 안에서. 황치판은 왕동무 돌아갑시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미국 땅에서. 둘이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설득이 안 됐어요. 이미 이렇게 된 이상 판이 커졌거든요.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왕이 노린 거기도 해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왕리진이 보시라이에게 다시 가겠어요? 가면 그냥 킥하고 죽는데. 결국 설득에 실패를 하자 보시라이가 직접 무장경찰 태운 차 70대를 동원해서 청두로 급파합니다. 아니 아무리 저우융캉이 어떻게든 왕리진 잡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내가 언제 무력 쓰라고 했냐. 그러니까 보시라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또 성격 급해요. 그러니까 자기 관할도 아닌 다른 시에 공안들 끌고 온 거예요. 그렇게 미 영사관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한 5블럭쯤 떨어진 지점으로 가니까 더 이상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스촨성 경찰이 막아선 거예요. 스촨성 경찰은 혹시 무력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영사관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보시라이는 막 대노하면서 황 시장 방법 없어? 영사관으로 들어가서 왕리진 끌어내오란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 땅에 들어가서 사람 납치해오라는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보시라이가 뭐라고 하냐면 영사관 안에 테러리스트가 폭탄 설치했다고 해. 그렇게 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든 왕을 데려가려고 한 겁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근데 여기가
나라도 아니고 지금 미국 영사관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차 70대 막 깔아놓고.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악화되니까 미 해병대의 경비병이 보시라이 못 들어오게 방어선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영사관 주변으로 세 개의 무장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라이 측의 충칭공안, 스촨성 공안, 그리고 미 해군.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라이랑 왕리진이랑 둘 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후진이 없어. 어떻게든 미국 제발 저 좀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왕이나 그거 미국에 지금 있는 건데 들어가서 무력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보시라이나 지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 소식은 베이징에 당시 후진타오 주석에게도 들어갑니다. 이건 무장 반란이다. 보시라이 이놈이 국제법 위반하고 공산당 내부 분열을 일으켰다. 대노합니다.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끔찍한 게 바로 내부 분열이거든요. 우리랑 왜 의견 같이 안 해? 이거란 말이에요. 중년들의 일진놀이 진짜. 후진타오는 바로 스촨성 당 서기한테 연락을 해서 왕리진을 무조건 지켜라. 절대 보시라이가 왕리진 못 데려가게 하고 미 영사관을 지켜야 한다. 신신당부합니다. 이 무력 대치는 무려 5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이날 밤 자정이 됐을 때 베이징에서 국가안전부 부부장 포함해서 대표단이 급파됩니다. 그리고 왕리진에게 저우융캉이 직접 쓴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저우융캉은 보시라이랑 손잡은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또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우융캉은 왕리진 자발적으로 나오면 정치적 경력도 보장하고 안전도 보호해 주겠어.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조용히 나와라 그냥. 근데 이미 이 시기에는 미국에서는 망명은 조금 그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리진이 갈 길이 없죠. 그러니까 저우융캉 말 믿는 것 말고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저우융캉 따라갈래? 보시라이 따라갈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국엔 새벽에 왕리진이 국가안전부 요원들하고 영사관을 나옵니다. 나와요. 끌려 나오는데 자 밖에 나오니까 무장 인력들이 쫙 깔려있고 번쩍번쩍하고 그렇게 베이징으로 가는 차에 타려는 그 순간에 충칭시장 황치판이 막 달려와서는 왕리진 데려가려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막무가내로 이러면서 요원들하고 치고받고 몸싸움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요원이 저우융캉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우융캉이 직접 보시라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보동지 그만하게 왕은 우리가 데려간다. 그러니까 보시라이가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라이도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최고위원 말도 안 듣는데 결국에는 누가 연락을 했냐?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보시라이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보석이 이건 왕이 혼자 한 일로 내가 잘 마무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보시라이가 물러납니다. 왕리진은 안전부 요원이랑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자, 이렇게 왕리진은 중앙정부의 조사를 받습니다. 일단 망명 신청한 것 자체가 범죄거든요.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왕리진 비리도 하나씩 밝혀지는데 자, 왕은 그 중국 검열 시스템을 만든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 검열 시스템. 거기엔 전화, 감청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왕이 완전 최고위층 후진타오 주석이 통화한 것도 그 한 라인도 감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왕이 혼자서 한 걸까? 그 위에 보석이 형이 시킨 거 아닐까요? 자, 그리고 왕은요, 빅 인텔리전스 센터라는 시민들 감시하는 장치를 들여왔어요. 독일이랑 이스라엘에서. 이게 뭐였냐면 특정 인물이 인터넷을 쓴다. 예를 들어 제가 항공권을 사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요. 단 12분 5초 만에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대요. 이게 되게 무섭지 않아요? 심지어 GPS 활용해서 우리 자동차나 휴대폰에 다 GPS 있죠? 그걸로 시민들 감시하는데 명목은 뭐냐면 범죄자들, 전과자들 감시하는 거다. 과연 이게 전과자 한정일까? 공안에서 원한다면 언제든 누구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왕이 들여오면서 뇌물도 받았습니다.
자, 이외에 또 순직한 경찰들이 쓰는 기금이 있는데 뭐 그걸 또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평소에 행실이 별로였어요. 차로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런 가까운 거리도 헬기 타고 다니고 또 출장 가서 호텔에 머문다? 그럼 자기가 뽑은 그 기마대 여성들 경찰 있죠? 빨간 제복 입혀가지고 문 앞에서 복도에 이렇게 대기시켰대요. 문 지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성추행을 폭로한 경찰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엔 과연 뭐 성추행뿐이었을까? 그냥 더 더러운 짓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왕이 충칭 공안국장 하면서 부정부패 척결하겠다고 공안들 싹 갈아치웠죠. 앞서 막 몇십 명 사형까지 당했어요. 자, 이 중에는 억울한 공안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때 해임된 공안들 중에서 80%가 다시 복귀했어요. 결국에 왕은 망명 신청, 권력 남용, 뇌물 수수 등의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요. 만약에 왕리진이 대사관으로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을 키우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끽 증발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죠. 정식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얼마 나왔을까요? 15년형 나왔어요. 이거 왕리진 입장에서 정말 괜찮은 형량이에요. 만약에 망명 사건이 없었다면 사형입니다. 자, 그러면 왕이 괜히 형량 가볍게 받은 건 아니겠죠? 보시라이랑 구카이라에 대해서 증언해라. 물론 공식적으로 이런 딜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건 아닌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라이랑 구카이라이가 재판을 받거든요. 이때 왕리진이 나오는데 진짜 거만하게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증언을 해요. 자, 그럼 한편 보시라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명 사건 이후에 뭐 일단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충칭시 당석이 유지해요. 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자기가 연루되었을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좀 몸도 사리고 조용히 있을 법도 한데 자신감이 넘치네? 직접 후진타오에게 편지를 써서 만약에 저의 잘못이 밝혀지면 저는 책임지고 사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건지. 근데 이것도 선을 넘었어요. 보시라이 그 특유의 꺼들먹거림, 아버지 등에 업고 아나무인 하던 그 버릇이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후진타오 주석이 요즘 충칭에 방문을 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였냐면 보시라이 너 팽당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인데 보시라이가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후 주석께서 직접 충칭에 오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발언이 후진타오 주석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안 그래도 이제 보시라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감히 네가 기자들 앞에서 내가 오길 바란다? 발표를 해?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기도 하고 이 당에는 규칙이 있대요.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정을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만약에 후 주석이 충칭이 안 가요? 그럼 기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야, 후 주석 끝까지 충칭이 안 가네? 그럼 뭐 당에 분열이 있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당에서 보시라이 너 여기까지다. 나가라. 버리기로 합니다. 자, 2012년 2월에 구카이라이가 먼저 닐 헤이오드 살인 혐의로 체포됐어요. 한 달 뒤에 보시라이는 충칭 당서기에서 해임되고요. 살인 은폐, 금품 수수, 권력 남용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한때 주석을 꿈꿨던 태자당 출신 보시라이가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과정도 되게 지저분했어요. 구카이라이는 어느 정도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없지 않나요? 아니 공안에서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법의학 검사해서 자연사라고 결론이 났는데 이거 왜 살인으로 바뀐 건가요?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뭐 실제로 전문가들도 물리적인 증거는 현저히 부족했다고 해요. 왜냐면 대부분 왕리진 진술이랑 카이라이 자백으로 재판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베이징에서 보시라이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설계된 더 큰 음모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금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재판 끝에 구카이라이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2년 유예. 그래서 종신형이나 마찬가지고요. 중국에서는
살인자는 웬만하면 사형을 선고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국하이라이니까 이렇게 받지 않았나. 종신형으로 2013년 9월에 보시라이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보시라이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특히 와이프 탓. 카이라이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왕리진이랑 둘이 바람피다가 저를 모함한 겁니다. 또 뇌물 받은 것도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제 가족이 받은 겁니다. 혼자 살겠다 이건지. 자, 아무튼 재판부는 보시라이 무기징역 선고해요. 그리고 부정부패로 모은 재산 전부 몰수당했습니다. 그래도 보시라이니까 사형은 면한 거라고 해요. 그렇게 한 4년 정도 수감생활 하다가 2017년 6월 28일에 가남 판정받고 가석방 됐어요. 근데 가남 초기였거든요. 초기인데 이렇게 가석방 되는 경우도 잘 없는데 보시라이니까. 아무리 나락갔어도 보시라이는 보시라이니까. 자, 이후에 아주 좋은 초호화 휴양지에서 최고급 의료진들의 간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근황이 알려진 게 없어요. 원래 치료 다 끝나고 이제 회복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별장에서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근데 2017년에 가남 판정 받았으면 지금 10년이니까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면 수술 잘 끝나고 회복되고도 남지 않아요? 자, 오늘은 중국 정치사를 바꾼 닐 헤이우드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자,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